들어가기에 앞서 주의. 이 영상에는 수학적 정의, 정리, 분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이론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설명해보고 싶어서 다시 영상을 만듭니다. 프로그래머가 배우는 카테고리 이론은 수학에서 배우는 카테고리 이론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쓰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과 카테고리 이론의 접점은 카테고리 이론이라는 수학학문 분야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작은 부분입니다.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진지한 카테고리 이론이라는 것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카테고리 이론을 모르면 애초에 내용 전개가 안 된다는 정도의 수학은 애당초 예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에서 카테고리 이론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지식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내용이 어렵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일반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카테고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예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수학을 배우면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충분히 손계산도 많이 하고 여러 수학적인 구조를 배운 다음에 카테고리적으로 구조를 재정의하는 등의 순서로 조심스럽게 일반화를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수학자들의 이러한 일반화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집합론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던가 공리계가 어떻고 무한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들은 화살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설계나 스펙을 설명하는데 UML을 쓴다던가 아니면 손계산은 많이 안 하더라도 리팩터링이나 시행착오, 소위 삽질을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 작은 부품을 가져와서 쓸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장 윗단인 비즈니스적인 니즈와 가장 아랫단인 작은 부품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등장하는 제약 조건들은 논리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논리적인 삽질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삽질을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함수 프로토타입이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등을 쓰는 것도 익숙하고 아니면 디자인 패턴이나 템플릿과 같이 구조의 추상화 그리고 일반화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목표가 빠른 프로토타이핑, 쉬운 메인테넌스라면 개발의 병목은 계산 리소스 같은 외적인 성능이 아니라 로직의 관리, 유연성과 같은 내적인 성능입니다. 수학에서 카테고리 이론을 한참 나중에 소개하는 것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머들은 특정한 카테고리의 좋은 예를 일찌감치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고 카테고리 이론을 배워서 어디에 쓰고 싶은지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초론에 빠지지 않고도 카테고리 이론의 언어와 결과를 효과적으로 빌려와서 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급을 지나서 삽질을 많이 해본 중급 프로그래머 혹은 시니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카테고리 이론을 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는 카테고리는 거의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문과 조건문을 리팩토링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카르테시안 클로스 카테고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되고요. 그 위에서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일부 틀린 내용이더라도 실제로 어떤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한집합으로 얘기를 해도 직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고 설령 무한으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산무한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작은 무한 위에서만 얘기합니다. 함자의 개념, 펑터의 개념이 없는 언어라도 함수 포인터나 오브젝트 레퍼런스라는 개념만 있다면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한 그대로 자연스럽게 코드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언어 사양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보았을 때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메타 프로그래밍이다 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 가지 배워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언어에서는 메타 프로그래밍인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전혀 메타 프로그래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메타 프로그래밍인가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순전히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프로그래밍의 함수라는 개념도 사실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를 제외한 함수를 단 하나도 쓰지 않고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념을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다면 그건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지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카테고리 이론이라는 디자인 패턴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고 가장 일반적이지만 단언컨대 가장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수라는 개념을 당연히 받아들인 것처럼 카테고리라는 개념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구장창 함수를 써대는 수학자들이 마주한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마치 덧셈을 하듯이 간단하고 자명한 답이 보일 겁니다. 감히 말해보자면 그런 문제들은 프로그래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수많은 관습이 있습니다. 변수 이름이나 띄어쓰기 같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관습부터 테스팅 전략, 기간 예측, 개발 프로세스 같이 수년의 시간과 억 단위의 자금을 아우르는 관습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래머는 어쩔 수 없이 논리를 뛰어넘는 경험적인 법칙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논리의 구조를 작성하고 변형한다 라는 작업에는 변함이 없고 경험적인 법칙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조의 수학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일수록 초반에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론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드를 쓸 때 구조의 추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카테고리 이론을 비교적 배우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카테고리 이론은 이미 갖고 있는 직관을 깔끔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이미 갖고 있는 직관을 깔끔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